어머니, 왜 갑자기 집을 파셨어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왜?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혜진아, 그만해라. 왜요? 이제 와서 숨길 것 있어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나중에 우리 것이 될 텐데 조금 일찍 도움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 결국 그게 너희 진심이었구나. 내 존재가 아니라 내 돈이 필요했던 거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뭔지 알아? 유언장이야. 너희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한 아들을 둔 한명숙입니다. 아들 재혁이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일상을 나눴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재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밥은 제때 챙겨 먹니? 요새 감기도 많이 돌아다닌다던데. 네,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팅 준비 중이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점점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혁아. 엄마야.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끊어. 저녁에 전화해. 하지만 약속한 저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더니 깜빡했다는 말뿐입니다. 재혁아, 전화 준다고 했잖아. 아, 맞다. 완전히 깜빡했어요. 요즘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이 없어서. 많이 바쁘구나. 그래도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주면 좋겠다. 네,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이라는 말은 허공에 떠다니는 약속일 뿐입니다. 제 생일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문자 한 줄이 왔을 뿐입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전화를 못 드렸네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 주말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했더니 피곤해서 쉬고 있다는 말뿐입니다. 재혁아, 오늘 온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번 주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몸 좀 챙겨. 그나저나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 와이프요? 잘 지내죠? 친정에 갔어요, 오늘. 아들의 대답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에는 갈 시간이 있으면서 저희 집은 피곤하다고 오지 않는 현실이 썩을펐습니다. 아들, 너무 서운하다. 엄마 생일인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식사해요. 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적응하느라 좀 바빠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영화도 보던 아들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오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며느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바쁜 것일까요? 혜진아, 시엄마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을까? 어머님, 죄송한데 요즘 일이 많아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며느리의 대답도 아들과 비슷합니다. 항상 바쁘다는 말과 함께 다음을 약속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했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 달 만에 아들 부부가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이틀 전부터 시장을 보고 정성껏 요리를 했습니다. 재혁아, 오늘 몇 시쯤 오니? 오후 3시 정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저녁 식사는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내가 너희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다 준비해놨는데. 저희가 먹고 올게요. 오늘은 그냥 잠깐 들렀다 갈 거니까요. 기대했던 마음이 순간 식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혜진아, 얼굴이 좀 야위었네. 회사 일 많니? 네, 요즘 좀 바빠서요. 어머님은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들 부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곧장 재혁이의 옛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성껏 준비한 과일과 차를 들고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재혁아, 과일 좀 먹어. 어머니,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들어가도 되지? 지금 좀 쉬고 싶어서요. 피곤해서. 결국 과일 접시를 문 앞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1시간을 기다렸지만 방에서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혁아, 저녁 먹자. 다 차렸어. 어머니, 저희는 배달시킬 거예요. 괜찮으니까 어머니만 드세요. 뭐라고?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인데. 그냥 내일 드시면 되죠. 저희는 치킨이 먹고 싶어서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벨이 울렸고 치킨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치킨 배달이요. 저기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200이요 맞으시죠? 김재영님 주문이에요. 방에서 나온 아들이 치킨을 받아들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먹을 거예요. 같이 드실래요? 난 밥 먹을 거야. 너희는 먹고 싶은 거 먹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혼자 먹으며 텅 빈 식탁의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방에서는 드라마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머니한테도 좀 갖다 드릴까? 됐어요. 저번에도 안 드셨잖아요. 우리끼리 먹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을 때 아들 부부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가게? 네,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냥 가니? 어머니, 저희가 편한 대로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게 편해요. 재혁아, 엄마가 네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꼭 같이 먹을게요. 약속할게요. 아들 부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치킨 상자와 음료수 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휴지통에는 과자 봉지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다음에 봐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집안의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모든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구를 위해 이 음식을 데워야 할까? 재혁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음에 집에 올 땐 미리 말해줘. 내가 음식 준비 안 할게. 설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아침에 우리 집에 들렀다가 오후에 처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오랜만에 아들 부부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꼭 함께 식사하자. 네, 어머니. 이번에는 같이 식사할게요. 처가집은 잘 계시니? 네, 장모님도 설날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떡국 재료를 손질하고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9시쯤 현관문 벨이 울렸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진아,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재혁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얼른 들어와서 차례 지내자. 네, 어머니. 근데 저희 1시까지 장인어른 댁에 가야 해서 서두르셔야 해요. 차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불렀지만 피곤하다며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혜진아, 와서 같이 떡국 먹자. 저 괜찮아요. 좀 이따 친정 가서 먹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들과 둘이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는 며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시간이 늦었다며 서둘러 나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재혁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근데 혜진이는 왜 저러니?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었다 가지. 왜 핸드폰만 보고 있니? 그냥 피곤한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제가 혼자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닦고 있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혜진이가 유튜브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친정에서의 행복한 명절이라는 글과 함께 웃으며 음식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는데 친정에서는 왜 저렇게 밝게 웃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아, 어제 봤더니 혜진이가 친정에서는 잘 먹던데. 어머니, 그건 그냥 사진일 뿐이에요. 혜진이 몸이 안 좋았다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한 숟가락도 안 먹었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혜진이를 이해해 주셔야죠. 다음 명절 때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동네 친구인 미숙 씨가 딸과 함께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이번 추석에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네. 뭘요?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우리 딸도 데려올게요. 그래, 너무 고마워. 내가 이제 혼자 다 하기 힘들어서. 아이고, 그러게요. 며느리는 도움도 안 되나 봐요? 추석 때 미숙 씨와 그녀의 딸이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저희는 잠깐만 있다가 가야 해요. 미숙 씨, 이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야. 이번에도 잠깐만 있다 간대. 아이고, 그래도 명절인데 어머니 집에 좀 더 있다 가야지. 그렇지 않니?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회사원이요. 대화가 끊기자 식탁에서 미숙 씨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바쁘다고. 근데 시댁에는 안 오면서 친정에는 왜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리가 불편했는지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웃의 말에 찔렸는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들의 제안에 몇 달 만에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그들의 집은 최신식 아파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선물로 준비한 케이크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 택시기사가 잘 데려다 줬어. 혜진이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일부러 오시고. 집이 참 예쁘게 꾸며놨네. 거실에 들어서자 화사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결한 흰색 소파와 원목 테이블, 벽에 걸린 모던한 그림들까지. 신혼집답게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식탁에 놓고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음식 드셔보세요. 고마워. 근데 이 냄새는 뭐니?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자 며느리가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디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무슨 냄새요? 저는 안 나는데요. 좀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식사 내내 그 냄새 때문에 불편했지만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좀 민감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향수 뿌리지 마세요. 향수? 난 향수 안 뿌렸는데? 그게 혜진이가 어머니 옷에서 나는 냄새가 불편하대요. 좀 오래된 냄새라고 할까?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가구와 책 그리고 저희 채취가 섞인 그 냄새가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냄새였던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나 냄새 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혜진이가 후각이 예민해서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았을 때 며느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그 행동이 제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집에 처음 온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이 화분 참 예쁘네. 너희 결혼할 때 선물 받은 거야? 아니요. 지난주에 친정엄마가 사다 주셨어요. 저희 집 분위기에 맞게 골라오셨죠. 그렇구나. 나도 다음에 예쁜 거 사다 줄게. 어머님은 그냥 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며느리의 말은 무언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화장실에 들렀을 때 욕실장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방향제와 탈취제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방문용이라고 적힌 메모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갑자기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이 좀 낡았어요. 그래? 30년 넘게 살았으니 당연히 낡았지.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특히 곰팡이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재혁아, 난 별로 안 느끼는데. 혜진이가 이 집에 오면 항상 두통이 생긴대요. 냄새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번 방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불편한 표정, 방향제를 뿌리는 행동, 그리고 어머니 방문용 탈취제까지.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함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편한 집이었구나.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이해해. 너희가 불편하다면 그건 사실이니까. 그날 밤 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이들 어릴 적 사진과 학창 시절 상장들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오래된 냄새의 근원이 되었다니.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편한 공간이 된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재혁아, 엄마 전화 좀 받아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에 집 인테리어 업체 불러서 상담 받을 거야. 네가 원하는 스타일 있으면 말해줘. 정말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불편한 거지. 어머니는 편하신 대로 사시면 돼요. 집 리모델링을 결심하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에 반가움이 묻어났지만 그 표정은 예상외로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바뀌었네요. 그래, 너희들이 편하게 오라고 다 바꾸는 중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괜찮아. 나도 깨끗한 게 좋지.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가구와 도배, 바닥재까지 모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저금통을 깨서 진행하는 공사였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제 생각에는 이 집이 아무리 바뀌어도 냄새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고 그 말들은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벽지가 새 것이어도 집 자체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여전히 좀 불편해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글쎄요. 어머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아이들을 키운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떠나라니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깔끔해졌어요. 재혁아, 어서 와. 혜진이가 방금 얘기하던 참이었어. 무슨 얘기요? 냄새가 여전히 난대.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진실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섭섭하시지. 당신이 말하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 생각은 같으니까. 뭐라고? 재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미 대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던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 동네도 너무 오래되었고. 그래? 난 30년 넘게 여기 살면서 불편한 적 없었는데. 혜진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거고. 아들의 말에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연세가 있다는 말은 결국 늙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60대 초반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 눈에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실버타운이 잘 되어 있다던데. 실버타운? 네, 같은 연령대 분들끼리 지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타이르려고 했지만 이미 다 들은 후였습니다. 그날 밤 공사 중인 거실 바닥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난 방,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들,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역사였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불편한 낡은 집일 뿐이었습니다. 재혁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솔직하게 말해.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니?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더 편하셨으면 해서. 아들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에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 계획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전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냈지만 결혼 후에는 처가와 시간을 나누어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처가에서 명절을 보냈으니 올해는 우리 집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혁아,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자.
어머니, 그게 이번에도 장인어른 댁에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처가에서 보냈잖아. 올해는 우리 집 차례 아니니? 장인어른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요. 혜진이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듯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함께하길 기대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추석 전날이라도 들러볼래?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들를게요. 알았어. 그럼 내가 음식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메뉴를 구상하며 장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전, 잡채까지 모두 손수 만들었습니다. 재효가 지금 어디야? 몇 시쯤 올 수 있니? 어머니, 지금 출발했어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해서 와. 기대에 부풀어 식탁을 차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와. 오느라 힘들었지? 네, 길이 많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희 1시간만 있다가 가야 해요. 뭐라고? 1시간이라니. 장인어른 댁에 일찍 가야 해서요. 내일은 처가에서 차례를 지내야 하니까. 식탁에 앉은 아들 부부는 서둘러 음식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 시계를 확인하더니 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차 한 잔도 못 마셨는데. 다음에 여유 있게 올게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도 채 머물지 않은 그들이 남긴 건 반쯤 먹은 음식과 허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혼자서 간소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차례상을 차리는 일도 이제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효가 차례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장인어른 댁에서 지금 막 끝났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방금 끝났어. 혼자라 간단히 했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꼭 같이 지내요. 전화를 끊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추석. 온 가족이 함께라는 글과 함께 웃고 있는 얼굴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모여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 우리 집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효가 사진 봤다. 즐거워 보이네. 어떤 사진이요? 혜진이가 유튜브에 올린 거. 다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아, 그거요. 그냥 잠깐 찍은 건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깐 찍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진정한 웃음과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지만 짧은 시간만 머물다 가는 현실. 그중 한 친구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키운 자식인데 이제는 남이 되었네. 맞아. 우리 아들도 이제는 처가가 먼저야. 그래도 어쩌겠어. 다음 명절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놀아요. 자식 기다리지 말고.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혁아, 다음 명절에 뭐 할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왜요? 엄마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너무 기다리지 마.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의 출산 소식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손주의 탄생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무척 설레었습니다. 곧바로 산모와 아기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산후조리원을 찾아갔습니다. 재혁아, 애기 정말 예쁘다. 누구 닮았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조리원에는 가족 외에는 면회 제한이 있어서. 나도 가족이잖아. 할머니인데. 네, 그렇긴 한데. 혜진이가 아직 몸조리 중이라 조심스러워서요. 산후조리원에서의 만남은 짧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잠깐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빨리 면회를 마쳐달라는 눈치였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한 달 뒤, 아들 부부가 아기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혁아, 애기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언제 데리고 올 거니? 어머니, 지금은 아기가 너무 어려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되지. 그게 혜진이 엄마가 와 계셔서 좀 복잡해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아들 집에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손주를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나서야 아기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손주 정말 예쁘게 컸네. 내가 안아봐도 될까? 조금만 안아주세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 그래, 알았어. 근데 아기 이름은 뭐로 지었니? 김민서예요. 장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기의 이름도 100일 잔치 준비도 모든 것이 처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손주의 웃는 모습을 보니 그런 서운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용기를 내어 제안을 했습니다. 재혁아, 다음 주말에 민서 데리고 우리 집에 좀 놀러 올래? 어머니, 지금은 아기가 아직 작아서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가도 되잖아. 내가 가서 봐도 되지. 그게 사실은 혜진이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 말로는 어머니 집이 좀 좁아서 아기 재우기도 어렵고 뭐라고? 내 집이 좁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아기 짐이 많아서요. 침대도 없고. 아들의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꾸며온 이 집이 이제는 손주도 맞이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안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기 침대 하나 사면 되지. 방에 놓을 공간은 충분히 있어. 어머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기가 좀 더 크면 데려올게요. 언제? 학교 갈 때.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아기가 좀 더 크면요. 결국 손주를 집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니 손주는 며느리 친정에서는 자주 놀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이라는 글귀와 함께 올라온 사진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 매번 허락을 구하고 약속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재혁아, 다음 주에 민서 100일이잖아. 어디서 하기로 했니? 장인어른 댁에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가 넓어서요. 그래? 축하해. 내가 무슨 선물 사갈까? 선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100일 잔치 날
처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손님 중 한 명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지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 있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아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맞아요. 사부인 닮아서 예쁘네요. 처가 어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더욱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내 손주인데 왜 나는 이렇게 거리감을 느껴야 하는지 서글펐습니다. 재혁아, 민서 좀 안아봐도 될까? 네, 어머니. 근데 지금 막 잠들었어요. 조금 있다가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아들이 생각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요즘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되던 아들이 갑자기 시간을 내서 만나자는 것이 의아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아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만해. 혜진이랑 민서는 잘 지내니?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건 없으세요? 별로. 내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부족한 건 없어. 그래도 집안 관리비나 의료비도 있으실 텐데.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노후 생활 설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각종 실버타운과 요양원 안내, 노후 자금 계획표 등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를 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늙어 보이나 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자식들한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그 말을 꺼내는 방식이 너무 갑작스럽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언제 니한테 손 벌린 적 있니?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 심하구나. 내가 그렇게 걱정되면 가끔이라도 얼굴 보여주지 그랬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니? 그게 사실 저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넓은 집으로요. 그래서? 그게 내 노후랑 무슨 상관이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진이가 어머니 댁을 팔아서 저희 집 구입 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저의 집을 팔아서 그들의 새 집을 마련하자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고 추억이 담긴 이 집을 그들은 그저 돈으로 환산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질 때를 생각해서. 잠깐,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때는 좋은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모셔드리면 되잖아요. 요즘은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집마저 내어주고 시설로 가라니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주 오지 않은 이유, 며느리가 집을 불편해했던 이유, 손주를 데려오지 않았던 이유까지. 알겠다. 내 생각은 잘 들었어.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충분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혁아, 오해가 아니라 네 진심이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랄까요. 현실을 직시하니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재혁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변호사요? 무슨 일이시죠? 유언장 작성하려고. 네가 노후를 걱정해주니 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변호사 사무실 방문 후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 속 낡은 사진첩,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동산입니다. 집 보러 왔는데 계세요? 네, 있어요. 문 열어드릴게요. 어머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보러 오실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요. 깨끗이 치워놨으니 편하게 보세요.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몇몇 사람들이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들이 제 공간을 살피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보다 빨리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이 2달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 이사 갈 곳은 정하셨나요? 네, 지방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봤어요. 혼자 지내시기에 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새로운 집을 찾는 동안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아들에게 제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제 집이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집 파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너도 내 집 팔아서 너희 집 사라고 했잖아. 그건 그냥 나중에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실 때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들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였습니다. 언젠가는 제 집을 팔아 그들의 자산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재혁아, 난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거기서 조용히 살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너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니? 내 집, 내 인생인데.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초대 없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을 파시다니. 어머님, 정말 섣부른 결정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계약했어. 2달 후면 이사 가야 해. 아들 부부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집이 팔리면 그들이 기대하던 상속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을 둘러보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강원도 양양에 작은 집을 구했어.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혼자 그런 먼 곳에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걱정 마. 난 아직 건강해.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게 활력이 될 거야.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묻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니, 집 판 돈으로 뭘 하실 건데요? 글쎄, 아직 정하진 않았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볼까 해. 그래도 노후 자금으로 조금은 모아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을 팔아 얻은 돈을 노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남겨두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돈이 나중에 그들에게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게. 어머니,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와 상의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 너희가 내 삶에 얼마나 관심 있었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텅 빈 집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나 기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오랜 친구 미숙 씨였습니다. 정말 집 파셨대요? 아드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당황했지 뭐. 자기들 몰래 팔았다고 화내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미숙 씨, 이제 나 양양으로 이사 갈 거야. 가끔 놀러 와. 이사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방문하지 않던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고 제가 잠시 마트에 나간 사이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들려오는 대화에 저는 그대로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라요. 당신이 어머님을 설득해야 해요. 그 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적 없었는데. 그러게요.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게 실수였나 봐요. 좀 더 돌려 말할 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나눈 몇 마디 대화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집을 팔아 그들의 집을 마련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 얘기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아래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혜진아, 집 판 돈으로 어머니가 뭘 하실지 알아봤어? 아직 모르겠어요. 통장 내역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서랍에 통장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볼까? 그래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빨리 찾아봐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다 들었어 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그만해. 너희 계획 다 알아버렸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오해가 아니지. 내 통장을 뒤지려고 했잖아. 내 돈이 궁금했던 거지? 그게 아니라 어머니 노후를 걱정해서.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짜증도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식적인 표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혜진아, 그만해라. 왜요? 이제 와서 숨길 것 있어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은 나중에 우리 것이 될 텐데 조금 일찍 도움을 받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후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무슨 서류인가요? 내가 어제 변호사 만나고 온 거야. 유언장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다 읽어봐. 내 재산을 전부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방금 너희 대화를 들었잖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지.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그리고 내일 이 집 비워야 해. 새 주인이 들어오신대. 이렇게 갑자기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도 나한테 그랬잖아. 노후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내일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면 언젠가 저는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지고 제 재산은 그들의 것이 되었을 테니까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다시 얘기해봐요. 재효가 더 이상 할 말 없다.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는 너희를 믿지 않을 거야. 양양의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는 일상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무거웠던 기억들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도 아침 산책 나오셨네요. 네, 박 선생님. 이렇게 좋은 날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동네로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적응 중이지만 마음에 들어요.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은 대부분 저처럼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캐묻지 않고 현재의 삶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매각 대금이 모두 정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김 여사님, 아드님이 매일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어머님 새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부금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제 뜻은 변함없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작은 화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찾았네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다가 뒤따라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지난날의 배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현관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왜 왔니?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해도 되는데.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혜진이는 어디 있니? 서울에 있어요. 제가 먼저 와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재혁아, 난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고 의지하지도 않을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 가족이었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내 돈과 재산만 바라보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건가요? 그래, 결정했어. 저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실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아직도 재산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도 결국은 재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재혁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마음이 궁금해서요.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가진 것의 대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거야. 그게 내 결정이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쉬며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마음 바꾸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네 인생 살아. 아들이 떠난 후 저는 마당의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추거나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내일 마을 장터 같이 가실래요? 그래요, 박 선생님. 내일 같이 가요. 새로운 집들이 선물도 좀 사고 싶네요. 아드님은 잘 다녀가셨어요. 아까 젊은 남자분이 오시던데. 네, 잘 다녀갔어요. 이제 저는 제 삶에만 집중하려고요. 양양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제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긴장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여유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수확한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덕분에 저도 농사 재미를 알게 됐어요. 박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내일은 마을 잔치가 있는데 같이 가실 거죠? 네, 꼭 가려고요. 제가 김치도 조금 담가놨어요.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현관 앞에 낯익은 차량이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 민서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찾아온 것인지 그리고 왜 다 함께 온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재혁아, 어떻게 또 찾아왔니?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3살 된 민서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커 있었고 저를 보자 낯설어하며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혜진아,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공간에서 그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 민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재혁아, 갑자기 다 같이 찾아온 이유가 뭐니? 어머니, 저희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소식? 저희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댁 근처로 이사했어요.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권하던 큰 집을 팔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제 도움이 필요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장 도와주려 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용서? 정말 그것뿐이니? 이제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한 것, 그런 생각을 한 것 모두 후회하고 있어요. 혜진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니?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갑자기 민서가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속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었고 사랑해요 할머니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정말 예쁘게 그렸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가르쳐줬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장해제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물질적인 것 말고 진짜 가족으로요. 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준 상처는 아직도 아프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받아주실 때까지요. 그날 저녁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손주 민서의 순수한 웃음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단절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것인지.
오랜 세월 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후에야 깨달은 진실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존재가 아닌 내 재산만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은 결국 소진되고 일방적인 희생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내 행복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은 두렵지만 그 용기가 가져다주는 자유와 평온함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삶을 꾸려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때로는 관계를 끊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서기를 택한 순간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이웃들과 함께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